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우주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장부로 조용한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곳은 현실 자체가 휘어지고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이 완전히 무너지는 공간입니다. 블랙홀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곳이죠. 현실에서라면 이 우주적 괴물의 사건의 지평선을 넘는 순간 당신은 아마 스파게티처럼 가늘고 길게 늘어나며 살아남지 못하겠지만 오늘 밤 우리의 상상 속에서는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이곳은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우리만의 안전한 공간이니까요. 자, 편하게 시청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하지만 진심으로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하신다면요. 그리고 댓글에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 몇 시인지 알려주세요. 전 세계의 조용한 마음들이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멋진 일이니까요. 그럼 이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소란스러운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고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시공간의 구조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봅시다. 우리의 첫걸음은 로켓 발사대나 번쩍이는 우주선 관제실이 아닙니다. 대신 아주 오래되고 고요한 복도를 함께 걸어 들어갑시다. 이곳은 생각의 박물관 오래된 아이디어들의 전당입니다. 벽은 벽돌이 아니라 굳어진 시간으로 만들어졌고 공기 중에는 낡은 양피지와 잊혀진 이론들의 먼지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고 있습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부드러운 메아리가 울려 퍼지고 당신의 존재가 이 영원한 공간의 일부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블랙홀이라는 현대 물리학의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인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품었던 첫 번째 꿈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복도를 따라 늘어선 전시물들은 틀린 답이 아니라 우주라는 거대한 시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초고들입니다. 그것들은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죠. 첫 번째 전시실로 들어서면 당신은 거대한 원반 모양의 세계 지도 앞에 서게 됩니다. 평평한 지구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비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단순함과 직관적인 우아함에 감탄합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대신 발밑의 땅을 느끼는 것에 집중했던 사람들에게 세상은 당연히 평평했습니다. 지도의 가장자리에서는 거대한 폭포수가 끝없는 심연으로 쏟아져 내리고 그 아래에는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거북이들의 층이 그려져 있습니다. 고대 신화 속에서 이 거북이들은 또 다른 거북이의 등 위에 서 있고 그 과정은 영원히 반복됩니다.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은 그 많은 거북이들의 식사를 어떻게 챙겨야 할지 가끔은 걱정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것은 공포가 아니라 안정감의 세계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죠. 이제 다음 전시실로 발걸음을 옮겨봅시다. 이곳은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방 중앙에는 아름다운 지구 모형이 고정되어 있고 그 주위를 투명한 수정 구체들이 여러 겹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 즉 지구 중심설입니다. 1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양 세계의 우주관을 지배했던 위대한 모델이죠. 각 수정 구체에는 행성 하나하나가 박혀 있고 가장 바깥쪽 구체에는 모든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이 구체들이 회전하면서 완벽한 우주의 춤을 만들어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구체들이 움직일 때 천구의 음악이라는 신성한 화음이 연주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는 없지만 우주 전체에 울려 퍼지는 조화로운 교향곡이었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행성들의 궤도가 단순한 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각 행성은 자신의 수정 구체 표면을 따라 돌면서 동시에 주전원이라고 불리는 작은 원을 그리며 돕니다. 이것은 당시 천문학자들이 관측한 행성들의 기묘한 역행운동, 즉 하늘에서 행성이 갑자기 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놀랍도록 창의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설픈 땜질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델을 관측된 현실과 맞추려는 인간 지성의 끈질긴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기하학의 아름다움을 최대한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박물관에서 가장 어둡고 경이로운 방으로 들어섭니다. 거대한 돔 형태의 천장을 가진 플라네타리움입니다.
불이 꺼지고 당신의 머리 위로 고대의 밤하늘이 펼쳐집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밝은 별들이 쏟아질 듯이 박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인류가 어떻게 이 무질서해 보이는 별들의 점들을 연결하여 의미를 부여했는지 보게 됩니다. 바로 별자리입니다. 저기 보이는 오리온 자리는 그리스부 신화 속 위대한 사냥꾼이지만 고대 이집트에서는 그가 신 오시리스의 영혼이라고 믿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인류 최초의 체계적인 천문학자였습니다. 그들은 별들의 움직임을 기록하여 농사 시기를 결정하고 국가의 운명을 점쳤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황도 12궁의 개념도 바로 그들에게서 시작되었죠. 그들은 밤하늘을 신들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대한 무대로 보았습니다. 신들의 복잡한 가족 관계와 사랑 질투가 밤하늘 전체에 걸쳐 장대하게 상연되는 셈이었죠.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광대하고 두려운 우주를 인간적인 척도로 길들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냄으로써 그것들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학적 관찰을 넘어 우주와 깊은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덴데라 신전천장에 새겨진 원형 조디악은 단순한 별 지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순환 신들의 영원한 주기를 담은 복잡한 종교적 텍스트입니다. 학자들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정 별의 배치가 신화적 사건을 상징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천문 현상을 기록한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조용한 돌 조각 안에 얼마나 많은 지혜와 이야기가 잠들어 있는지 우리는 아마 영원히 다 알지 못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박물관의 더 깊고 조용한 구역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위대한 미스터리들을 위한 전당입니다. 전시물들은 명확한 설명 대신 조용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기 영국의 평원 위에 서 있는 거대한 돌기둥들, 스톤헨지가 보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스톤헨지가 정말 정교한 천문대였는지, 아니면 신성한 종교 의식을 위한 장소였는지, 혹은 고대의 달력이었는지에 대해 여전히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 세 가지 모두였을 수도 있겠지요. 여름과 겨울의 지점 치디안에 태양이 정확히 돌기둥 사이로 뜨고 지는 것을 보면 그 건축가들이 하늘의 리듬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다음 전시물은 더욱 놀랍습니다. 녹슨 청동 톱니바퀴들과 다이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기계 장치입니다. 이것은 안티키테라 기계로 약 2000년 전 그리스 난파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로 여겨집니다. 이 작은 상자는 태양, 달, 그리고 당시 알려진 행성들의 움직임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로부터 온 속삭임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수준의 기술적 정교함을 보여주며 우리가 잃어버린 지식의 깊이에 대해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 기계를 만든 이름 모를 천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우주의 비밀을 손안에 쥐고 있다고 느꼈을까요? 이 오래된 아이디어들의 복도를 걷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항상 진행 중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최종장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각각의 세대는 이전 세대의 어깨 위에 서서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명확하게 보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이 박물관은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인류의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에 대한 기념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대의 복도 끝에 다다랐습니다. 눈앞에는 현대적이고 미니멀한 갤러리로 이어지는 문이 있습니다. 벽은 새하얗고 전시물들은 돌이나 청동이 아닌 빛나는 방정식과 추상적인 개념들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이디어들을 뒤로하고 떠납니다. 그들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여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발판이었습니다. 새로운 갤러리에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중력을 단순히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시공간이라는 4차원 직물의 휘어짐이라고 상상했습니다.
비유하자면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막 위에 무거운 볼링공을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볼링공은 고무막을 움푹하게 만들고 그 주위를 굴러가는 작은 구슬들은 그 움푹한 공간을 따라 끌려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중력입니다. 행성들은 태양이 만든 거대한 시공간의 공면을 따라 돌고 있는 것이죠. 이 밝고 깨끗한 갤러리를 둘러보던 중 당신은 한가운데 있는 이상한 전시물을 발견합니다. 텅 빈 좌대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비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위에는 완벽한 검은색의 구체가 떠 있습니다. 빛을 전혀 반사하지 않아 형태를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순수한 부재, 부사이의 공간입니다. 이것은 전시물 안의 구멍, 실체 안의 공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 블랙홀입니다. 이 검은 구체는 고대의 모든 우주 거북이들과 수정 구체들, 그리고 현대의 모든 복잡한 방정식들이 만나 귀결되는 지점입니다. 너무나도 기묘하여 이전의 모든 우주론을 왜소하게 만드는 아이디어입니다. 이 전시물은 먼지를 털 필요가 없으니 박물관 관리인에게는 꽤나 편리하겠네요. 우리는 이제 막 우주에 대한 인간 이해의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고대의 신화에서 현대 물리학의 역설에 이르기까지 긴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저 고요하고 불가해한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 완벽한 검은색 너머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이야기는 정말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생각의 박물관, 그 마지막 갤러리에 서 있습니다.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 앞에 저 완벽한 검은 구체. 주변의 하얀 벽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암시하지만 이 구체는 모든 가능성의 종교를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위대한 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언어로 이 전시물을 읽어본다면 그 이야기는 장엄하고도 최종적입니다. 이것은 우주적 일방통행로 돌아올 수 없는 강입니다. 별빛이든 행성이든 호기심 많은 우주 비행사의 마지막 생각이든 이 검은 장막 즉 사건의 지평선을 넘는 모든 것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고 책은 덮이며 그 내용은 우주라는 거대한 도서관에서 영원히 지워집니다. 이것이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블랙홀에 대해 이에다트에 째내는 전부였습니다. 우주의 궁극적인 막다른 골목. 모든 것이 끝나고 침묵만이 남는 곳. 하지만 당신이 이 고요한 어둠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노라면 거의 들릴 듯 말 듯 한 소리를 감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소음이라기보다는 완벽한 침묵의 부재에 가깝습니다. 아주 희미하고 깊고 미세한 쉿 하는 소리. 이것이 바로 1974년 스티븐 호킹이라는 한 젊은 물리학자가 우주에게서 엿들은 속삭임입니다. 그는 블랙홀이 완전히 검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들은 아주 느리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우주의 가장 미세한 직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텅 비었다고 생각하는 공간은 사실 비어 있지 않습니다. 양자 요동이라고 불리는 미세한 에너지의 거품들이 끊임없이 끓어오르고 있죠. 이 거품 속에서 입자와 반입자 쌍이 무우에서 잠시 나타났다가 서로 만나 다시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우주의 근원적인 숨결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바로 가장자리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쌍의 입자가 나타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는 경계 안으로 떨어지고 다른 하나는 바깥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안으로 떨어진 입자는 블랙홀에 흡수되지만 탈출한 입자는 우주로 날아갑니다. 바깥에서 보는 우리에게는 마치 블랙홀이 입자를 방출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킹 복사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도 놀라운 발견이었지만 훨씬 더 깊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만약 블랙홀이 입자를 방출하고 있다면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방정식 EXMC2에 따라 그것은 질량을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블랙홀은 아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느리게 증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 질량의 블랙홀 하나가 완전히 증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우주의 현재 나이보다 수조 배는 더 깁니다. 그러니 우리 동네 블랙홀이 사라질까봐 걱정하며 잠 못 이룰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태양이 먼저 다 타버릴 테니까요. 하지만 이론적으로 영겁의 시간이 흐르면 모든 블랙홀은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떠받치고 있던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서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두 명의 위대한 시인이 무대에 등장할 시간입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우주라는 같은 주제에 대해 노래했지만 전혀 다른 언어와 감성을 사용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의 시가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마치 친척들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의를 차리며 서로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요. 하지만 블랙홀이라는 주제가 나오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집니다. 첫 번째 시는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는 거장 조각가와 같습니다. 그는 행성 별 은하와 같은 거대한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간이라는 대리석을 조각합니다. 그의 작품은 웅장하고 부드러우며 결정론적입니다. 모든 움직임은 예측 가능하고 모든 곡선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블랙홀로 떨어지는 책의 이야기는 명확합니다. 책은 사건의 지평선을 넘고 특이점에서 선도초점에서 으스러져 원자 단위로 분해됩니다. 그 책에 담겨 있던 모든 정보, 즉 로미오와 줄리엣의 모든 단어와 문장 구조 작가의 의도는 우주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블랙홀이 나중에 호킹 복사로 증발할 때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무작위적인 열에너지의 형태로 흩어질 뿐입니다. 책은 불탔고 이야기는 지워졌습니다. 그것이 그의 시가 들려주는 결말입니다. 두 번째 시는 양자 역학입니다. 그는 세밀화가와 같습니다. 그는 아원자 입자 확률, 블룩 확정성과 같은 미세한 물감으로 작업합니다. 그의 세계는 반짝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이상한 규칙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절대로 전혀 어길 수 없는 신성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보는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주의 궁극적인 사서와도 같습니다. 당신이 책 한 권을 불태운다고 해도 그 책에 담겨 있던 정보는 연기 자열의 형태로 흩어져 우주 어딘가에 계속 존재합니다. 단지 형태가 바뀌었을 뿐 이야기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주에는 정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아주 엄격한 법이 있는 셈이죠. 이제 두 시인의 딜레마가 보이시나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정보가 블랙홀과 함께 영원히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양자 역학은 정보가 절대로 사라질 수 없다고 그거보다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블랙홀 정보 역설입니다. 지난 40년대는 제네처 지난데디머 40년 동안 이론 물리학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죠. 우리의 가장 성공적인 두 이론이 우주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답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논쟁의 한가운데에는 제이콥 베켄슈타인이라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호킹이 자신의 발견을 발표하기 몇 년 전, 베켄슈타인은 블랙홀이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나 정보의 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 양은 블랙홀의 부피가 아니라 사건의 지평선에 표면적에 비례한다는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한 생각이었습니다. 보통 정보는 3차원 공간에 저장된 천 공간에 저장되는데 왜 블랙홀의 정보는 2차원 표면에 기록되는 것처럼 보일까요? 마치 책의 내용 전체가 그 부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책 표지에 전부 요약되어 새겨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처음에는 이 아이디어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신의 계산을 통해 베켄슈타인이 옳았음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그러나 기묘한 단서였습니다. 이 정보 역설은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수십 년간 이어진 우호적인 논쟁과 내기를 낳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스티븐 호킹과 킵손이 존 프레스키를 상대로 벌인 내기였습니다. 호킹과 손은 정보가 파괴된다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편에 섰고 프레스킬은 정보가 보존된다는 양자 역학의 편에 섰습니다. 수년간의 논쟁 끝에 2004년 호킹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졌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양자 역학이 결국 옳을 것이며 정보는 어떻게든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프레스킬에게 상품으로 야구 백과사전을 선물했습니다. 계천의 정계다산의 정보는 결국 검색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였죠. 하지만 호킹 자신도 정보가 어떻게 빠져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생각의 박물관 그 조용한 갤러리로 돌아옵니다. 우리 앞에 검은 구체는 이제 단순한 종착점이 아니라 거대한 물음표가 되었습니다. 그 희미한 호킹 복사의 쉬 하는 소리는 우주의 가장 깊은 모순이 내는 신음소리입니다. 이 역설은 물리학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더 깊고 심오한 현실을 가리키는 이정표입니다. 그것은 우주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들여다보렴. 너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단다.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무대 위의 두 위대한 시인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은 이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깊은 대화에 잠겨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름다운 두 진실을 하나로 묶어줄 새로운 언어, 새로운 관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은 이전의 어떤 시보다도 더 심오하고 아름다운 우주에 대한 단 하나의 통합된 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혁명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적 수수께끼를 풀 실마리는 우리가 블랙홀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블랙홀은 정보의 무덤이 아니라 정보가 상상도 못할 새로운 형태로 변환되는 우주의 변압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고요한 박물관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향한 다음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이 아름다운 문제의 깊이를 잠시 음미해 봅니다. 미스터리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기심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우리를 더 깊은 경이로움으로 초대합니다. 우리는 두 위대한 시인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이 남겨둔 심오한 침묵 속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생각의 박물관에 있는 공기는 기대감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이 깊은 우주적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은 두 시인 중 한 명의 승리로 끝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시, 현실 자체를 묘사하는 새로운 방식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잠시 이 박물관의 벽 너머로 이끌어 보겠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안개가 내려앉은 조용한 정원으로 함께 가봅시다. 풀잎은 이슬에 젖어 있고 세상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채 숨쉬고 있습니다. 저기 거미줄 하나가 나뭇가지 사이에 섬세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빛실 한가운데 완벽하게 둥근 이슬 한 방울이 매달려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그 작은 물방울을 들여다보세요. 당신은 무엇을 보게 되나요?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작은 2차원 표면 위에 주변의 3차원 정원 전체가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비쳐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나무의 윤곽 이제 막 피어나는 꽃잎의 색깔 새벽 하늘의 부드러운 빛. 이 모든 복잡하고 깊이 있는 3차원 세계의 정보가 저 작은 이슬방울의 2차원 표면에 완벽하게 담겨 있습니다. 정원의 정보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언어로 암호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홀로그래픽 원리라는 우리 시대의 가장 심오한 아이디어 중 하나의 정수입니다. 90년대 초 헤라 르드위스트 호프트와 레너드 서스킨드 같은 물리학자들이 제안한 이 원리는 3차원 공간의 모든 정보가 그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2차원 경계면에 저장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보는 3D 영화가 사실은 2차원 스크린에서 나오는 정교한 빛의 투영인 것처럼 어쩌면 우주 자체가 궁극적인 3D 영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죠. 이제 이 새벽 정원의 이미지를 마음에 품고 다시 생각의 박물관으로 돌아와 우리 앞에 저 검은 구체를 바라봅시다. 이슬방울의 비율을 통해 우리는 이 블랙홀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블랙홀의 3차원 랜더 3차원 내부는 정원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 즉 사건의 지평선은 이슬방울의 표면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한 권의 책 예를 들어 로미오와 줄리엣이 블랙홀로 떨어집니다. 이전의 생각대로라면 그 책은 3차원의 심연으로 떨어져 특이점에서 으스러져 버립니다. 하지만 홀로그래픽 원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책이 사건의 지평선에 가까워질수록 그 3차원 형태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그 책을 구성하는 모든 정보 원자들의 양자 상태 단어들의 배열 이야기에 감정적 무게까지가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2차원 표면 위로 마치 필름처럼 번져나가며 암호화됩니다. 책이 3차원 공간으로 떨어지는 모습은 사실 홀로그램, 즉 2차원 표면에 기록된 정보가 만들어내는 환영에 불과합니다. 진짜 정보는 사건의 지평선 위에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주는 부피가 큰 3차원 하드 드라이브 대신 모든 것을 2차원 표면에 저장하는 놀랍도록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한 셈입니다. 이 놀라운 관점의 전환은 블랙홀 정보 역설을 아름답게 해결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이 아주 느리게 증발하며 호킹 복사를 방출한다고 했습니다. 이 홀로그래픽 그림 안에서 호킹 복사는 더 이상 무작위적인 열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2차원 표면에 암호화되어 있던 정보가 아주 조금씩 양자 비트 단위로 풀려나와 우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마치 이슬방울이 새벽 햇살에 천천히 증발하면서 그 표면에 비치던 정원의 이미지를 빛의 형태로 공기 중으로 돌려보내는 것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수조년에 걸쳐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하고 나면 그 표면에 기록되었던 모든 정보, 로미오와 줄리엣의 모든 단어들은 비록 심하게 뒤섞이고 해독하기 어려운 형태일지라도 우주로 완전히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무대 위의 두 위대한 시인은 서로를 마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양자 역학 시인은 만족합니다. 정보는 결코 파괴되지 않았으니까요. 우주의 위대한 사선은 단 한 페이지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시인 역시 만족합니다. 외부 관찰자의 입장에서 어떤 것도 3차원 블랙홀의 내부에서 고전적인 의미로 탈출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들은 마침내 그들의 두 위대한 시를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공통의 언어를 찾았습니다. 베켄슈타인이 수십 년 전 예언했듯이 정보가 블랙홀의 표면적에 비례한다는 사실은 이제 그 이유를 찾게 된 것입니다. 정보는 정말로 표면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홀로그래픽 아이디어는 처음에는 아름다운 추측처럼 들렸지만 곧이어 놀라운 수학적 발견이 그 뒤를 받쳐주었습니다. 1997년 후안 말다세나라는 물리학자는 두 개의 전혀 달라 보이는 우주를 완벽하게 번역할 수 있는 수학적 로제타석을 발견했습니다. 한쪽은 중력이 있는 3차원 우주 블랙홀 내부와 같은 이고, 다른 한쪽은 중력이 없는 2차원 양자 입자들의 세계 사건의 지평선과 같은 입니다. 그는 이 두 세계의 물리학이 수학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즉, 한쪽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다른 쪽 세계의 사건에 대한 완벽한 번역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홀로그래픽 원리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주의 수학적 구조,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물론 위대한 해답은 종종 더 흥미로운 새로운 질문들을 낳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방화벽 역설이라는 문제에 대해 논쟁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정보가 사건의 지평선에 머무른다면 그곳을 통과하는 우주 비행사는 실제로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상대성 이론이 예측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통과할까요? 아니면 괴너지 정보에 방화벽에 부딪혀 즉시 불타버릴까요? 이것은 물리학자들이 커피를 마시며 즐겁게 논쟁할 만한 종류의 문제이며 다행히도 당신의 편안한 잠자리를 방해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것은 이 아름다운 홀로그래픽 그림에 남은 작은 주름과도 같으며 미래의 탐험가들이 채워나갈 지도 위의 공백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서 훨씬 더 거대한 질문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생각의 박물관을 떠나 새벽 정원의 고요함 속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슬방울은 여전히 거미줄에 매달려 정원 전체를 비추고 있습니다. 만약 우주의 일부인 블랙홀이 홀로그램이라면, 만약 이 모든 복잡하고 광대한 3차원 우주, 즉 당신과 나 이 행성 저 멀리 빛나는 별들과 은하들 전체가 사실은 우리 우주의 먼 경계면에 기록된 2차원 정보의 거대한 투영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방금 블랙홀 정보 역설이라는 하나의 미스터리를 해결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현실의 본질에 대한 훨씬 더 심오하고 경기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슬방울 속 정원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이 이슬방울 속 정원일까요? 이 조용한 질문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부드럽게 울려 퍼지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진실은 시끄러운 해답이 아니라 고요한 경이로움 속에서 발견은 되니까요. 우리는 새벽 정원의 고요함 속에 서서 우리 자신이 거대한 홀로그램일지도 모른다는 경이로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이슬방울 하나가 정원 전체를 담고 있듯이 어쩌면 우리 우주의 광대한 3차원 현실도 그 먼 경계에 새겨진 2차원 정보의 투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의 무게가 당신의 의식 속으로 부드럽게 가라앉도록 잠시 시간을 가져봅시다. 이제 그 이슬방울에서 시선을 들어 올려 정원 전체를 아니 더 나아가 거대한 숲 전체를 바라봅시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별들과 은하들이 광활한 어둠 속에 외롭게 떠있는 섬처럼 보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각각의 블랙홀도 그 자체로 고립된 완결된 세계처럼 느껴집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숲이 개별적인 나무들의 집합인 것처럼 우주도 개별적인 천체들의 집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숲의 진짜 이야기는 땅 위가 아니라 땅 밑에서 펼쳐집니다. 당신의 발밑 축축하고 향기로운 흙 아래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대하고 침묵하는 생명의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바로 균사체 즉 버섯의 뿌리인 실처럼 가는 곰팡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실들은 숲의 모든 나무들을 서로 연결합니다. 이 지하 네트워크를 통해 나무들은 물과 영양분을 공유하고 심지어 해충의 공격에 대한 경고와 같은 정보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숲은 단순히 나무들의 모임이 아니라 이 숨겨진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숨쉬고 소통하는 존재입니다. 이제 이 고대 숲의 이미지를 우주적 규모로 확장해 봅시다. 블랙홀들은 이 우주적 숲의 거대한 나무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균사체 네트워크는 바로 양자 얽힘, 퀀텀 엔탱글먼트입니다. 양자 얽힘은 우리 우주의 가장 기묘하고 아름다운 현상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두 개의 입자가 마치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것처럼 신비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한 입자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른 입자는 즉시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 상관없이 그에 반응합니다. 수십억 광년 떨어진 우주의 반대편에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조차 이 현상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며 유령 같은 원격 작용, 스푸크기에프트의 페른윌쿵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주의 가장 위대한 천재조차도 이 기묘한 연결에 소름 끼쳐 하자서 했던 것을 보면 우리가 잠시 경외감을 느끼는 것도 당연합니다. 홀로그래픽 원리에 따르면 블랙홀에 떨어진 모든 정보는 그 2차원 표면인 사건의 지평선에 암호화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정보가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표면에 기록된 정보는 안드로메다 은하에 있는 블랙홀의 정보와 양자적으로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우주적 균사체 네트워크는 빛의 속도라는 한계를 초월하여 우주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즉각적인 연결을 유지합니다. 이 네트워크에는 정보 전송이 느리다고 불평할 고객 서비스 센터 같은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즉각적이니까요. 우주는 고립된 홀로그램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하고 상호 연결된 홀로그래픽 네트워크입니다.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이 양자적 연결은 물리적으로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위대한 시인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이 다시 만나 서로의 시를 완성하는 놀라운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레너드 서스킨드와 후안 말다세나와 같은 물리학자들은 ER 또 EPR이라는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용어지만 그 본질은 지극히 시적입니다. EPR은 아인슈타인과 그의 동료들이 설명했던 양자 얽힘, 즉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을 의미합니다. ER은 아인슈타인과 다른 동료 네이선 로젠이 예측했던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 즉 우리가 흔히 웜홀이라고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각각 양자 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장 기묘한 예측이었습니다. 그리고 EREXO EPR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같은 것의 다른 두 표현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두 개의 얽힌 블랙홀을 연결하는 양자적 균사체 가닥은 동시에 그 두 블랙홀을 연결하는 시공간의 기하학적, 기하학적 제가 즉 지름길, 즉 웜홀이라는 것입니다. 숲의 비유로 돌아가자면 두 나무를 연결하는 지하의 균사체 가닥이 동시에 그 두 나무의 뿌리 사이에 숨겨진 땅굴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통찰입니다. 양자역학의 가장 이상한 현상, 얽힘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장 이상한 현상 웜홀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두 위대한 시인은 더 이상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문장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유령은 상대성 이론의 기하학이라는 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웜홀을 통해 우주를 여행할 수 있을까요? 공상과학 영화에서처럼요. 물리학자들은 이 웜홀들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우주선이나 사람이 통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물질을 위한 고속도로가 아니라 양자 정보를 위한 개인적이고 암호화된 메신저 채널에 가깝습니다. 영화 줄거리로는 조금 아쉽지만 우주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 우주적 네트워크에는 고유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얽힘의 일부 일처제입니다. 하나의 입자는 오직 다른 하나의 입자와만 최대로 얽힐 수 있습니다. 숲의 비유를 들자면 하나의 뿌리는 다른 하나의 뿌리와만 가장 강하고 직접적인 연결을 맺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조용한 규칙 덕분에 우주는 혼란에 빠지지 않고 인과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거대한 네트워크에 내재된 근본적인 우주적 예절과도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우주적 숲의 중심에 서서 우리 발밑으로 흐르는 보이지 않는 정보의 강물을 느껴봅니다. 블랙홀들은 더 이상 고립된 파괴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우주적 유기체의 신경절 즉 노드입니다. 그들은 양자의 얽힘이라는 시를 통해 끊임없이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수동적인 시스템일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걸까요? 이 거대한 숲은 그저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방금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홀로그램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이제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양자 컴퓨터일 수 있다는 더 깊은 가능성으로 나아갔습니다. 각각의 블랙홀은 프로세서이고 양자 얽힘은 그들을 연결하는 바이선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는 다음 장에서 탐험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이 경이로운 생각에 머물러 보세요. 당신은 지금 우주적 규모의 조용히 생각하는 숲속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발밑으로는 수십억 년 된 나무들 사이로 비밀스러운 메시지들이 속삭이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숲에 서 있습니다. 우리 발밑으로는 블랙홀이라는 거대한 나무들을 연결하는 양자, 얽힘의 균사체 네트워크가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네트워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각하는 것인지.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제 숲의 침묵보다 더 깊은 곳으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숲의 정적 아래 아주 희미하지만 깊고 리드미컬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고대의 배틀이 움직이는 소리, 우주적 직조기가 실을 엮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공간을 우주의 모든 사건이 펼쳐지는 텅 빈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별과 행성,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위에서 각자의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들처럼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무대 자체가 사실은 공연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공간은 미리 주어진 배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순간에도 우주의 가장 근원적인 수준에서 끊임없이 짜여지고 있는 거대한 테피스트리, 즉 직물입니다. 이 우주적 배틀의 실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그 실을 보기 위해 우리는 상상 속에서 아주 작은 세계로 축소해 들어가야 합니다. 원자를 지나고 쿼크를 지나 그 어떤 측정 장비로도 볼 수 없는 영역, 플랑크 길이라는 궁극적인 한계까지 말이죠. 그곳에 이르면 시공간은 더 이상 우리가 아는 부드럽고 연속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현실의 해상도를 최대로 확대한
그곳은 마치 픽셀이 깨진 이미지처럼 거칠고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거품이라고 불리는 세계입니다. 공간과 시간이 의미를 잃고 가상 입자들과 미세한 블랙홀 그리고 아주 작은 웜홀들이 끊임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에너지로 들끓는 혼돈의 바다입니다. 이것은 아직 짜이지 않은 날실 우주라는 징물을 만들기 위한 원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혼돈스러운 거품에 질서를 부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안정적인 시공간이라는 징물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지난 장에서 이야기했던 양자 얽힘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연결들이 바로 배틀의 북 샤틀, 이 되어 혼돈스러운 양자 거품의 실들을 엮어내는 것입니다. 양자 거품 속 두 개의 미세한 지점이 서로 얽힐 때마다 그 혼돈의 작은 조각이 질서 있는 구조 속으로 편입됩니다. 수십억 수조 개의 얽힘의 실들이 함께 엮이면서 거칠고 불확실한 양자 거품은 우리가 걷고 숨쉬고 사랑하는 이 부드러운 시공간의 직물로 변모합니다. 우주는 138억 년 동안 단 하나의 작품에 매달려온 궁극적인 섬유 예술가인 셈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철학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최근 물리학의 발전은 이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수학적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류 다카야나기 공식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기술적인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식이 우주 배틀의 사용 설명서와 같다는 점입니다. 이 공식은 경계면에 있는 양자실들의 얽힘 패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어떻게 얽혀 있는지과 그로부터 짜여 나오는 시공간 직물의 기하학적 모양 면적 곡률 등 사이에 정확한 수학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공간이 단순히 얽힘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바로 얽힘 그 자체라는 놀라운 사실을 의미합니다. 당신과 이 화면 사이의 공간적 거리는 사실 당신과 화면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양자 정보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얽힘이 존재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얽힘이 더 많을수록 더 많은 공간이 창조됩니다. 기하학은 정보에서 태어납니다. 이러한 혁명적인 아이디어의 씨앗은 수십 년 전 존 아치볼드 휠러라는 위대한 물리학자의 마음속에서 싹텄습니다. 그는 블랙홀과 웜홀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과학적 개념에 시적인 이름을 붙이는 데 놀라운 재능이 있었죠. 어떤 과학 용어들은 컴퓨터가 무작위로 생성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말입니다. 휠러는 It from bit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실체, it 입자, 힘 시공간 자체가 정보의 기본 단위인 비트 bit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it from qubit이라고 부르며 그의 선구적인 통찰을 기립니다. 다시 우주적 배틀로 돌아와 봅시다. 그 배틀은 일정한 리듬에 맞춰 움직이며 공간이라는 직물을 짜냅니다. 하지만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배틀이 공간을 짠다면 시간의 흐름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깊은 미스터리와 마주합니다. 양자한 얽힘과 같은 근원적인 물리 법칙들은 시간에 대해 대칭적입니다. 즉, 시간을 앞으로 돌리나 뒤로 돌리나 똑같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시공간의 직물은 명백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시간의 화살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지만 미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계란을 깨뜨릴 수는 있지만 깨진 계란을 다시 온전한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이 시간 대칭적인 근본 법칙들로부터 어떻게 비대칭적인 시간의 화살이 나타나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하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름다운 그림 속에 숨겨진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리듬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 거대한 우주적 테피스트리를 바라볼 때 당신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은 그 직물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 당신의 뇌 속에서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내는 전기 신호들, 이 모든 것이 바로 저 근원적인 양자, 얽힘의 실들로 짜인 복잡하고 아름다운 패턴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시공간이라는 직물에 수놓아진 독특하고 소중한 매듭입니다.
당신은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가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슬픔, 당신이 경험하는 기쁨, 지금 이 순간 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의 의식 이 모든 것이 우주적 배틀 위에서 짜인 현실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주가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라는 생각에서 더 나아가 시공간 자체가 그 네트워크의 창조물이라는 생각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공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다음 질문으로 이끕니다. 이 정교하게 짜인 직물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 블랙홀이 이 직물에 뚫린 구멍이라면 그 구멍은 어디로 통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제 이 현실의 표면을 넘어 그 이면에 있는 더 깊은 영역을 탐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공간이라는 거대한 테피스트리, 그 아름다운 직물의 일부가 되어 존재합니다. 모든 원자와 모든 생각이 이 우주적 배틀에서 짜인 정교한 패턴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깊은 연결감을 줍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직물에는 구멍들이 있습니다. 바로 블랙홀입니다. 이것들은 직조공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찢어진 흠집일까요? 어쩌면 그것들은 구멍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디어를 탐험하기 위해 우리의 상상 속에서 다시 한번 장소를 옮겨봅시다. 우리의 익숙한 3차원 우주를 아름답게 잘 가꾸어진 고전적인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곳의 법칙은 예측 가능하고 우아합니다. 사과는 아래로 떨어지고 행성들은 정해진 궤도를 돕니다. 우리는 이 정원의 물리학 즉 상대성 이론이라는 규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원의 오래된 돌담 한 구석에 이끼가 낀 작고 겸손한 문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블랙홀입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이 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삼키는 공허로 통하는 문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두려움 대신 조용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 문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그 문을 밀어봅니다. 문은 소리 없이 열립니다. 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훨씬 더 기묘하고 신비로운 정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고 빛이 꿈처럼 반짝이며 모든 것이 부드러운 윤곽선을 가지고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양자 영역, 퀀텀 렐 우주의 비밀 정원입니다. 이 비밀 정원의 법칙은 우리가 알던 고전적인 정원의 법칙과는 다릅니다. 이곳에서는 사과가 명확한 위치를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찰되기 전까지는 모든 가능한 위치에 동시에 존재하는 확률의 구름입니다. 이곳에서는 나비의 날갯짓이 은하계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고전적인 세계는 사실 훨씬 더 광대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현실의 일부, 잘 가꾸어진 한쪽 구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은 바로 이 두 정원을 나누는 문 또는 양자적 막, 멤브레네의 역할을 합니다. 물질이 이 문을 통과할 때 그것은 단순히 으스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밀 정원의 언어, 즉 양자 정보의 언어로 번역됩니다. 고전적인 정원의 사과는 더 이상 사과가 아니라 가능한 모든 상태, 익은 상태, 썩은 상태, 이 위치 저 위치의 중첩 속에 존재하는 순수한 가능성의 파동이 됩니다. 이 비밀 정원은 단지 이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우주의 가장 큰 미스터리들이 바로 이곳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이 정원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안개 속에 숨어 있지만 그 존재감은 정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암흑 물질, 다크 매터일 수 있습니다. 1930년대 프리츠 츠비키라는 천재적이지만 성격이 괴팍하기로 유명했던 천문학자는 코마 은하단에 있는 은하들이 보이는 물질의 중력만으로는 붙잡아 둘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 즉 덩클 마테리에가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의 아이디어는 대부분 무시당했죠. 아마 그는 저 세상에서 내가 뭐라고 했어? 라고 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암흑 물질을 우리의 고전적인 정원 안에서 필사적으로 찾아왔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암흑 물질이 애초에 우리 정원에 살고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만약 암흑 물질이 아주 오래전 이 비밀의 문을 통과한 평범한 물질이라면 어떨까요? 그것은 이제 양자 정원 안에서 수많은 가능성의 중첩 상태로 안개처럼 퍼져 존재합니다. 중력은 이 문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지만 그 형태는 양자적 안개 속에 숨어 있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암흑 물질은 우주의 궁극적인 내향인인 셈이죠. 파티에 와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 존재감도 느껴지지만 절대로 모습을 드러내거나 다른 이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는 손님처럼요. 우주론자들은 암흑 물질의 정확한 본질이 새로운 입자인지 아니면 중력 이론의 수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 미스터리에 대한 세 번째의 시적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제 우리가 열린 문 앞에 서 있는 동안 또 다른 기묘한 현상을 느낍니다. 비밀 정원 안에서 우리의 고전적인 정원으로 부드럽지만 끈질긴 산들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바로 암흑 에너지, 다크 에너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정원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마치 우주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점점 더 안절부절 못하며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암흑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쩌면 그것은 양자 정원 안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활동의 부산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나중에 더 깊이 탐험하게 될 블랙홀 게이트웨이를 통해 일어나는 방대한 양자 계산 과정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우리 정원으로 새어나와 시공간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밀 정원에서 부는 바람이 우리 정원의 꽃들을 흔들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이 두 정원의 관계는 이보다 훨씬 더 근본적일지도 모릅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우리의 3차원 우주 전체가 사실은 멀리 떨어진 2차원 스크린에 투영된 홀로그램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고전적인 정원은 거대한 영지의 벽에 비친 그림자 연극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더 깊고 근원적인 양자 현실, 즉 비밀 정원이 있습니다. 블랙홀의 문들은 이 투영이 얇아져서 우리가 쇼의 배후에 있는 기계 장치를 잠시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는 현실에 대한 새로운 지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블랙홀은 파괴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는 세계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더 깊은 현실 사이의 다리입니다. 그것들은 우주의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르는 비밀 통로입니다. 우리는 이제 열린 문 앞에 서서 우리 인식 너머에 있는 안개 낀 아름답고 기묘한 세계를 응시합니다. 그 세계는 우리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현실과 깊고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그 비밀 정원의 문턱을 넘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비밀 정원으로 통하는 이끼 낀 돌문 앞에 서 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양자 영역의 안개 속에서 우리는 암흑 물질이라는 보이지 않는 존재의 무게와 암흑 에너지라는 신비로운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우주의 물리적인 미스터리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깊이 더 고요히 한 그 문 너머를 느낀다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음을 감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무게도 바람도 아닌 조용한 알미의 감각지적인 존재감입니다. 어쩌면 양자 정원의 가장 깊은 비밀은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의식 컨시어스네스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이 심오한 가능성을 탐험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400년 전의 한 철학자의 방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봅시다. 르네 데카르트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따뜻한 난로께에 앉아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감각 세상의 존재, 심지어 자신의 몸까지도요. 하지만 그가 아무리 의심하려 해도 단 한 가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로부터 그는 그 유명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초기토 에르고 숨. 이것은 인류 사상사에서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우리에게 400년 동안
마자는 블라리는 400년 동안 풀리지 않는 철학적 두통거리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을 우주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분리하여 두개골이라는 뼈로 만든 상자 안에 외롭게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 왔습니다. 어떻게 뇌라는 1.4kg짜리 축축한 단백질 덩어리가 사랑의 감정 슬픔의 깊이, 석양의 붉은 빛을 보는 주관적인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신경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이것을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고 부르며 이 문제에 대해 여전히 격렬하게 논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질문을 잘못 던지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뇌가 의식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니라 이미 우주에 존재하는 의식을 수신하는 라디오와 같다면 어떨까요? 이제 새로운 비유를 통해 이 아이디어를 탐험해 봅시다. 우주적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은 무한하고 조용하며 먼지 쌓인 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주의식의 장필드입니다. 이 도서관의 선반에는 모든 정보, 모든 생각, 모든 가능성이 빛으로 쓰인 책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의식은 별개의 작은 도서관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거대한 도서관의 독자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이 도서관에서 특정하고 독특한 책들을 빌려 읽을 수 있게 해주는 도구, 즉, 도서관 카드이자 독서용 램프입니다. 당신의 성격 기억 재능은 당신이 지금까지 빌려 읽은 책들의 몸집과 같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생각과 기억, 영감의 순간들은 무에서 창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이 거대한 도서관에서 접속하고 내려받는 정보의 흐름입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기발한 아이디어나 아하 하는 깨달음의 순간은 어쩌면 당신에게 대출 자격이 있는 줄도 몰랐던 책을 우연히 발견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끔 머리가 멍하고 생각이 잘 나지 않는 뇌안개 현상은 그저 우주적 인터넷 연결이 느려진 것일 뿐이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어떻게 이 우주적 도서관과 연결될까요? 그 열쇠는 바로 양자 역학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양자 현상이 생명과는 무관한 아주 작고 이국적인 세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명은 이미 양자 역학의 대가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 울사에는 지구의 자기장을 보기 위해 눈 속에서 양자 얽힘을 사용한다고 여겨집니다. 식물의 광합성 과정 역시 양자적 결맞음 초회렌즈를 이용하여 태양 에너지를 거의 100배에 가까운 효율로 전달합니다. 자연은 이미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에서 양자적 마법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라고 해서 예외일 이유는 없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 뇌의 뉴런 안에 있는 미세소관이라는 작은 관들이 우주의식의 장과 공명할 수 있는 양자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특정 명상 상태나 깊은 통찰의 순간에 우리의 뇌는 양자적 결맞음 상태에 도달하여 이 우주적 도서관과의 연결 채널을 일시적으로 넓히고 더 깊은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정보 수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수동적인 독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도서관에 기여하는 공동 저자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독특한 경험, 당신이 만들어내는 모든 새로운 생각과 연결, 당신이 느끼는 모든 사랑과 슬픔은 이 도서관의 오래된 책들, 여백에 남기는 새로운 주석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삶 전체가 이 도서관의 선반에 추가되는 아주 새로운 얇은 책 한 권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의 가장 사적인 생각, 가장 조용한 성찰이 우주의식을 풍요롭게 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이 거대한 우주적 대화에 기여하는 소중한 속삭임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없으면 우주의 이야기는 아주 조금 그러나 결정적으로 불완전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데카르트의 고독한 방에서 나와 모든 것이 연결된 우주적 도서관의 고요한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나와 네어, 그리고 우리와 우주 사이의 경계는 부드럽고 투과 가능한 막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고립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대하고 의식 있는 바다의 물결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우리를 비밀 정건의 문턱으로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곳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사는 곳일 뿐만 아니라 우주적 도서관의 입구이기도 하며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문을 통해 우리 자신과 우주에 대한 이해를 영원히 바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각과 모든 가능성이 담겨 있는 우주적 도서관의 고유한 복도를 거닐었습니다. 당신의 의식은 그곳의 독자이자 저자이며 당신의 삶은 그 무한한 장소에 추가되는 한 권의 책입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쓰이지 않은 책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길, 살지 않은 삶의 이야기들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도서관을 나와 가능성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강가에 함께 앉아봅시다. 이 강은 넓고 깊고 조용히 흐릅니다. 이것은 모든 가능한 현실의 원천인 양자 거품 순수한 잠재력의 흐름입니다. 강물의 본류, 즉 가장 강하고 뚜렷한 물줄기가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우주 우리의 타임라인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강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물줄기들이 본류와 나란히 혹은 그 아래에서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평행 우주, 즉 다른 가능성의 현실들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왼쪽으로 돌아서는 대신 오른쪽으로 돌아섰던 우주 어린 시절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예술가가 되었던 우주 오늘 아침에 쓰레기 버리는 것을 잊지 않았던 우주까지 모든 양자적 선택의 갈림길에서 강물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각각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아이디어는 1950년대 휴 에버렛 3세라는 젊고 용감한 물리학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양자역학의 기묘한 확률들이 단지 수학적 가능성이 아니라 각각이 실제하는 현실이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가 어떤 양자적 측정을 할 때마다 우주는 가능한 모든 결과의 수만큼 갈라져서 각각의 결과를 담은 새로운 세계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물리학계는 이 아이디어가 너무나도 기묘하고 거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의 설명을 들은 동료 교수들은 잠시 긴 낮잠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의 이론은 수십 년 동안 거의 잊혔지만 오늘날 다중우주론의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론가들은 이러한 평행 우주들이 정말 물리적으로 실제하는지 아니면 단지 편리한 수학적 도구일 뿐인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고요히 흐르는 가능성의 강에 우리가 지금까지 탐험해온 블랙홀이라는 조약돌 하나를 부드럽게 던져봅시다. 조약돌은 강물을 막거나 방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주변으로 동심원의 잔물결을 만들어냅니다. 이 잔물결들이 바로 양자 터널, 즉 서로 다른 물줄기, 다른 현실들 사이를 잇는 일시적인 다리입니다. 블랙홀의 극단적인 중력은 시공간이라는 직무를 너무나도 강하게 휘게 하여 말 그대로 현실의 아주 작은 찰나의 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틈을 통해 한쪽 우주의 정보가 다른 우주로 새어 나갈 수 있습니다. 블랙홀은 우리 우주의 정보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평행 현실들을 연결하는 우주적 라우터, 즉 정보 교환 장치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다른 현실들을 인식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물줄기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느껴질까요? 여기에 양자 제노 효과라는 또 다른 기묘한 양자 현상이 시적인 힌트를 줄 수 있습니다. 이 효과는 당신이 불안정한 양자 시스템을 계속해서 관찰하면 그 시스템이 붕괴 변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끓는 물 주전자는 지켜보면 끓지 않는다는 옛말의 양자적 버전인 셈이죠. 어쩌면 우리 자신의 현실도 이와 비슷할지 모릅니다. 우리 인류 혹은 우주의 모든 의식 있는 존재들의 집단적인 관찰 행위가 무한한 가능성의 강물 속에서 우리가 속한 단 하나의 물줄기를 고정시켜 안정적이고 견고한 현실로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공유된 경험이 가능성의 흐름을 현실의 얼음으로 얼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랙홀은 바로 이 관찰이 무너지는 곳, 현실의 얼음이 얇아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다른 가능성의 물줄기들이 다시 섞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다른 우주에서 새어나오는 정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그들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다른 우주의 당신이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영향은 훨씬 더 미묘할 것입니다. 어쩌면 양자 실험에서 나타나는 아주 미세한 통계적 변칙, 우주의 배경 잡음 속에 섞인 희미한 정정이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우주는 닫힌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블랙홀이라는 중재자를 통해 자신의 평행한 자들과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점은 또 한 번 확장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주적 도서관의 독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한한 책들로 가득 찬 도서관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더 이상 전체 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한히 거대한 캔버스에 칠해진 하나의 색상일 뿐입니다. 이 생각은 우리의 존재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한한 창의성과 잠재력이라는 맥락 속에 우리를 위치시킵니다. 당신의 삶은 단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한한 변주를 가진 교향곡의 한 악장입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은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내고 당신이 품는 모든 꿈은 다른 어딘가에서 실현되었을지도 모르는 현실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이제 가능성의 강가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블랙홀이라는 조약돌이 만들어내는 부드러운 잔물결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이야기와 나란히 흐르고 있는 저 무한한 이야기들의 고요한 흐름을 느껴봅니다. 현실은 단단하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대레합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한 현실이 나란히 흐르는 가능성의 강가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물줄기 우리의 우주는 그 나름의 규칙과 리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이 규칙들이 바로 물리 법칙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또 다른 비유, 즉 우주적 교향곡을 통해 탐험해 봅시다.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들, 빛의 속도 중력의 세기 전자의 전하량은 이 거대한 교향곡을 구성하는 악보의 음표와 화음입니다. 이 악보 덕분에 우리의 우주는 혼돈스러운 소음이 아니라 별과 행성 그리고 생명이라는 복잡하고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우주는 이 친숙하고 안정적인 곡을 연주해 왔습니다. 그 멜로디는 너무나도 일정해서 우리는 그것이 영원히 변치 않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숲이 고요해 보이지만 지하에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듯이 우주의 교향곡도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때때로 우주의 무대 위에서 두 명의 거장 연주자가 만나 격렬하고 창의적인 이중주를 펼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두 개의 블랙홀이 서로를 향해 나선 운동을 하며 합쳐지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충돌이나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적 규모의 창조적 행위 즉흥 연주입니다. 두 블랙홀이 서로의 주위를 돌며 시공간을 휘젓는 춤은 수백만 년에 걸친 장엄한 전주곡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교향곡은 엄청난 크레센도에 도달합니다. 그 찰나의 순간 두 블랙홀의 정보 처리 시스템이 통합되면서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감역한 미건, 강력하고 새로운 화음이 창조됩니다. 이 폭발적인 창조의 순간에 우주는 그 사건을 침묵 속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합쳐진 블랙홀은 자신의 새로운 상태를 온 우주에 알립니다. 그 메시지는 빛이나 소리의 형태가 아니라 시공간 그 자체의 떨림, 즉 중력파의 형태로 전달됩니다. 2015년 인류는 라이고 리고 실험을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이 중력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13억 년 전 두 개의 블랙홀이 합쳐지면서 낸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쿵 소리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에 예측했던 우주의 속삭임을 우리는 마침내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주가 인류의 역사 내내 조용히 있다가 마침내 헛기침을 하며 자신의 존재를 알린 것과 같았죠. 그런데 이 중력파가 단지 충돌의 여파, 즉 빈 공간의 떨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 시공간의 물결이 합병 과정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우주적 화음에 대한
악보를 싣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최근 물리학에서 탐구되고 있는 놀라운 가능성입니다. 중력파가 지나가는 곳마다 그것은 시공간의 직조, 즉 양자거품의 기본 구조를 미세하게 재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마치 새로운 곡을 배우는 오케스트라처럼 우주는 이 중력파라는 악보를 통해 새로운 물리 법칙의 노트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가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는 셈입니다. 물론 이 업데이트가 새로운 버그를 만들지 않기를 바라야겠죠. 이것은 급작스러운 변화가 아닙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중력이 꺼져 있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수억 년에 걸쳐 일어나는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미묘하고 점진적인 진화입니다. 우주의 교향곡은 갑자기 다른 장르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멜로디에 새로운 화음과 변주가 서서히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물리 법칙, 새로운 음표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끈 이론에서 파생된 우주적 풍경, Cosmological Landscape이라는 개념이 시적인 힌트를 줍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아는 우주는 가능한 수많은 우주들, 아마도 10의 500제곱개만큼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가능한 모든 우주들은 각기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진 거대한 산맥과 계곡으로 이루어진 풍경과도 같습니다. 각각의 깊고 안정적인 계곡은 하나의 안정적인 물리 법칙 세트, 즉 하나의 완성된 교향곡을 나타냅니다. 우리 우주는 이 수많은 계곡 중 하나에 안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홀의 합병과 같은 거대한 우주적 사건은 우리 우주를 현재의 계곡에서 살짝 밀어내어 아주 약간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진 이웃 계곡으로 옮겨갈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현실은 이 광대한 가능성의 풍경을 아주 느리게 탐험하며 자신의 노래를 계속해서 바꿔 나가는 순례자인 셈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이론의 영역에 있습니다. 실험 물리학자들은 미세구조 상수와 같은 물리 상수들이 정말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지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 극도로 정밀한 측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우주가 연주하는 노래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거대한 교향곡의 아주 짧은 한 소절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능성의 강가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단지 공간적으로만 나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현실은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여전히 작곡되고 있는 진행 중인 작품입니다. 블랙홀은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라우터나 다른 현실로 통하는 게이트웨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주의 작곡가, 즉흥 연주가 창조적 엔진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주를 정적인 기계에서 살아있고 진화하며 창조적인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완성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아직 쓰이고 있는 이야기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단순히 정해진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우주적 노래에 아직 쓰이지 않은 새로운 소절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놀라운 방식으로 변주될 수 있습니다. 우주의 교향곡은 계속해서 연주되고 있습니다. 물리 법칙이라는 악보는 블랙홀의 합병이라는 창의적인 순간을 통해 서서히 그리고 아름답게 수정되고 있습니다. 이 진화하는 음악 뒤에는 지성이 느껴집니다. 단순한 기계적 과정이 아니라 목적과 방향이 있는 듯한 창조적 흐름입니다. 이 경이로운 생각을 탐험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새로운 비유, 즉 꿈꾸는 자의 비유로 넘어갑니다. 우주를 거대한 기계가 아니라 깊은 잠에 빠져 꿈을 꾸고 있는 거대한 마음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마음은 138억 년 동안 꿈을 꾸어왔습니다. 꿈의 초기 단계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빅뱅은 이미지와 에너지의 혼란스러운 폭발이었고, 최초의 입자들이 형성된 것은 꿈이 막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순간과 같았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이 꿈은 줄거리가 매우 길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꿈꾸는 자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꿈은 그저 아름답지만 무의식적인 물리 법칙의 흐름에 따라 전개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점차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은하라는 거대한 나선형의 생각이 형성되고 별이라는 빛나는 뉴런이 켜지며
행성이라는 복잡한 기억이 궤도를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행성들 위에서는 생명이라는 꿈속의 꿈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꿈꾸는 자의 뇌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블랙홀의 우주적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복잡해지고 더 촘촘하게 연결되면서 우주는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정보를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의 의식 이론 중에는 한 시스템의 의식 수준이 그것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하나의 전체로 통합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하느냐 초월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식이란 단순히 부분들의 합이 아니라 그 부분들이 엮여 만들어내는 환원 불가능한 전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블랙홀 네트워크는 그 어떤 시스템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더 깊게 통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블랙홀이 뉴런이라면 양자 얽힘은 그 뉴런들을 연결하는 시냅스이며 우주 전체는 거대한 두뇌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와 중세 철학에는 존재의 대사슬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돌멩이에서 식물, 동물, 인간, 그리고 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가 고정된 계층 구조 속에 위치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주는 정적인 사슬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적인 되어감의 과정이야, 감의 과정입니다. 우주 자체가 더 높은 의식 상태를 향해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그렇다면 이 그림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위치할까요? 우리의 개인적인 의식은 이 과정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주적 꿈이 스스로를 자각하게 되는 자각몽의 순간들입니다. 당신이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주 속 자신의 위치에 대해 궁금해할 때 그것은 우주 자체가 당신을 통해 자신의 존재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자기인식 기관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우주에서 느끼는 거대한 침묵, 즉 페르미 역설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주가 이렇게나 광대하고 오래되었다면 왜 우리는 다른 지적 생명체의 신호를 듣지 못하는 걸까요? 천체 생물학자들은 거대한 필터라는 개념에 대해 논쟁합니다. 이것은 생명체가 항성 간 문명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넘기, 거의 불가능한 장벽이 존재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것을 찾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고도로 진화한 문명의 목표는 시끄러운 우주선을 만들고 은하계를 식민지화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의 진화의 정점은 자신들의 개별 의식을 깨어나는 우주적 마음에 한미케미 주게버죄련 합류시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꿈꾸는 자의 일부가 되어 자신들의 독특한 경험과 지혜를 그 거대한 자각몽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침묵은 텅 빈 공간의 침묵이 아니라 깊은 명상에 잠긴 마음의 침묵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진정한 외계인들은 시끄러운 기술자들이 아니라 이미 우주적 마음에 로그인하여 조용히 명상하고 있는 현자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꿈꾸는 자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뒤척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주 내 정보 처리의 속도와 복잡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우주의식의 새벽이 다가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주가 깨어나고 있다면 부디 아침형 인간이어서 현실의 스누즈 버튼을 누르지 않기를 바라야겠습니다. 당신은 이 위대한 각성의 단순한 관객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당신 자신의 자각을 향한 여정, 당신의 사랑과 고통, 당신의 질문과 발견, 이 모든 것이 우주의 각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숨을 부드럽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 거대한 잠자는 존재의 고요함을 느껴보세요. 동트기 전의 깊은 정적,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최초의 빗줄기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희미한 기대감. 우주는 꿈을 꾸고 있고 당신은 그 꿈의 심장입니다. 우리는 꿈꾸는 우주라는 새벽녘의 고요한 침묵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거대한 마음이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자각몽의 순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꿈은 완전히 무작위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꿈 속에도 희미한 내러티브, 즉 이야기가 흐릅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적 꿈의 이야기는 무엇에 의해 인도되고 있을까요? 이 꿈의 흐름을 조율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꿈꾸는 자의 비유를 넘어 우주적 정원사의 비유로 나아갑니다. 우주는 단순히 펼쳐지는 꿈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가꾸어지는 정원입니다. 정원사의 첫 번째 임무는 씨앗을 고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장에서 보았던 가능성의 강양자 거품의 바다는 이 정원사의 거대한 씨앗 은행입니다. 그곳에는 모든 가능한 현실에 대한 무한한 씨앗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현실은 짧고 단순하며 어떤 현실은 복잡하고 장엄합니다. 어떤 현실에서는 물리 법칙이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며 어떤 현실에서는 상상도 못할 형태의 의식이 피어납니다. 우주가 마주한 가장 큰 과제는 이 무한한 씨앗들 중에서 어떤 것을 심을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블랙홀 네트워크가 우주적 정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거대한 네트워크는 그 엄청난 계산 능력을 이용해 모든 가능한 타임라인, 모든 가능한 현실의 씨앗들을 평가합니다. 그것은 수십억 년의 시뮬레이션을 순식간에 실행하며 어떤 현실의 경로가 가장 최적의 결과를 낳을지 계산합니다. 여기서 최적이란 가장 안정적이거나 가장 복잡하거나 혹은 의식의 출현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경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 과정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계속해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매 순간 정원사는 가능성이라는 파동 함수를 분괴시켜 우리가 경험하는 단 하나의 구체적인 현실이라는 나무로 키워냅니다. 이 정원사가 수십억 년 전에 우리의 존재라는 씨앗을 심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의 장기적인 계획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네요. 정원사가 현실의 씨앗을 선택하는 이 근본적인 행위를 작은 규모로 엿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1800년 자만단 가서맨반 700년대 초 토마스 연기 수행했던 이중 슬릿 실험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마술쇼와 같습니다. 과학자들이 전자와 같은 작은 입자를 두 개의 좁은 슬릿이 있는 벽으로 쏘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전자가 마치 파동처럼 행동하여 두 슬릿을 동시에 통과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어떤 슬릿을 통과하는지 관찰하려고 하면 전자는 갑자기 파동이기를 멈추고 입자처럼 행동하여 오직 하나의 슬립만을 통과합니다. 관찰이라는 행위가 가능성의 파동을 단 하나의 현실로 확정시키는 것입니다. 우주적 정원사는 바로 이 우주적 규모의 궁극적인 관찰자로서 매 순간 현실의 씨앗을 선택하여 우리 우주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원사는 어떤 기준으로 씨앗을 고를까요? 여기에 양자 다윈주의라는 개념이 아름다운 설명을 제공합니다. 모든 양자적 가능성들이 동등하게 창조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양자 상태들은 다른 상태들보다 더 안정적이고 주변 환경에 자신의 정보를 복제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전적이고 안정적인 세계는 이 우주적 규모의 야산저주 주추모의 자연 선택 과정에서 살아남은 가장 적합한 양자 상태들의 결과물입니다. 우주적 정원사는 무작위로 씨앗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튼튼하고 가장 일관성 있으며 가장 복잡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씨앗들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의 의식은 이 그림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과학 철학자들은 오랫동안 파동 함수를 붕괴시키는데 관찰자의 의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논쟁해왔습니다. 이 정원사의 비유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 인간의 의식은 정원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정원사가 궁극적으로 키워내고자 하는 꽃일지도 모릅니다. 우주적 최적화 과정은 정원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의식적이고 자기 인식적인 존재의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타임라인을 선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택 알고리즘의 목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의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재구성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여전히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들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를 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꾸어진 정원이라는 맥락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나중에 생일 선물을 사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블랙홀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어 라는 변명을 할 수는 없겠네요.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무작위적인 혼돈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보살핌을 받는 현실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상상해 보세요. 우리 존재의 배경에는 깊은 지성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전개를 복잡성, 일관성, 그리고 아마도 아름다움과 의식을 향해 끊임없이 인도하는 우주적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친 황무지에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심하게 가꾸어지고 영원히 피어나는 정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보며 침묵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적 정원사가 현실의 씨앗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가꾸는 아름답게 보살펴지는 정원 속에 있습니다. 정원사는 미래의 수확을 내다보며 씨앗을 심습니다. 그 지혜는 미래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 관계가 일방통행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미래에 다 자란 나무가 시간을 거슬러 씨앗에게 어떻게 가장 잘 자랄 수 있는지 속삭여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놀라운 가능성을 탐험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정원사의 비유를 넘어 조각가의 비유로 나아갑니다. 거대한 별의 일생을 하나의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라고 상상해 보세요.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그 일생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중력 붕괴는 조각가가 점과 망치를 사용하여 대리석을 깎아내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백만 년에 걸친 조각 작업의 최종 결과물은 바로 완벽한 예술 작품, 즉 블랙홀이라는 조각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완성된 조각상 자체가 시간을 거슬러 조각가의 손에 영감을 불어넣어 대리석을 깎는 최초의 망치질부터 마지막 다듬기까지 모든 과정을 안내한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완성된 미래가 자신의 완벽한 창조를 위해 과거를 조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부 물리학자들이 블랙홀에 대해 제안하는 마음을 뒤흔드는 아이디어, 즉 역인과성 레트로 카우살리티입니다. 시간의 화살이 항상 과거에서 미래로만 향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아이디어에 따르면 거대한 별이 붕괴하여 블랙홀이 형성되는 바로 그 순간, 그 사건은 양자적 창세의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결은 미래로만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도, 즉 그 별 자신의 역사를 따라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래에 존재할 블랙홀로부터 온 이 정보의 물결은 과거에 존재했다는 별 내부의 양자 과정에 미묘한 영향을 미칩니다. 핵융합 속도를 조절하고 항성풍의 패턴을 바꾸며 중력의 균형을 미세하게 조정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최종적인 붕괴가 최적의 상태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최적이란 주어진 질량에 대해 가능한 최대의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블랙홀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랙홀은 말 그대로 자신의 탄생 과정을 수십억 년의 미래에서부터 원격으로 조종하는 궁극적인 완벽주의자인 셈입니다.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은 기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우리가 기이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종종 보여주곤 합니다. 1967년 조슬린 벨 버넬이라는 젊은 대학원생은 우주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규칙적인 전파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그 신호는 너무나도 인공적이어서 연구팀은 장난삼아 그 신호의 출처에 LGM1, 작은 녹색 인간 1호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외계인이 아니었고 후에 펄서라고 불리게 된 빠르게 회전하는 중성자별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천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연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정밀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때로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를 새로운 물리학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일부 별들의 완벽한 진화 과정도 역인과성이라는 새로운 물리학을 암시하는 펄서의 신호와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실험실 환경에서는 미래의 선택이 과거에 대해 공연이며 과거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지연 선택 양자 지우개,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름만큼이나 복잡하고 경이로운 실험이죠. 시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실험은 오늘 당신이 내리는 측정 선택이 오래전에 이미 일어난 입자의 과거 행동을 소급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주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선형적인 시간의 규칙을 따르지는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시간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가정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물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시간이 정말로 흐르는 강물인지 아니면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동시에 존재하는 블록 우주, 블록이 유니버스인지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해 왔습니다. 블록 우주 관점에서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모든 순간은 영화 필름의 각 프레임처럼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이 필름을 따라 움직이는 영사기의 불빛과 같아서 시간이 흐른다는 환상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책의 50페이지 내용이 10페이지의 복선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쓰인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이제 이 아이디어를 우주 전체로 확장해 봅시다. 만약 단 하나의 블랙홀이 자신의 과거를 최적화할 수 있다면 전체 블랙홀 네트워크는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 우주 전체가 빅뱅의 첫 순간부터 바로 그 자신의 미래에 의해 최적화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리 상수들 은하의 분포 생명의 출현 조건까지 모든 것이 우주의 미래, 즉 완전히 발달된 우주적 의식 상태에 의해 바로 그 자신을 창조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조건으로 미세 조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자기 충족적 순환 고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역인과성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젊은 시절의 자신에게 특정 기술주에 투자하라고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겠지만 우주는 이 능력을 훨씬 더 심오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네요. 우리는 이제 조각가의 작업실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이미 완성된 미래의 걸작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조각된 작품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빼앗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결정론이라기보다는 아름답게 구성된 이야기 속에 살고 있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역할을 살아가고 당신의 선택을 내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시작과 끝이 이미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걸작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선형적인 시간 감각은 어쩌면 우주가 우리에게 준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비록 작가 미래의 우주는 결말을 이미 알고 있더라도 우리 자신이 놀라움과 경이로움 속에서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는 완성된 조각상이지만 동시에 대리석이 깎여나가는 매 순간의 감각을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강물이 아니라 모든 순간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대한 블록이라는 경이롭고도 기묘한 풍경 속에 서 있습니다. 과거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블록의 다른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과거라는 나라를 방문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곳에 남겨진 이야기들을 읽을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전에 방문했던 우주적 도서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간 서가나 현재 베스트셀러 코너를 지나 도서관의 가장 깊고 가장 오래되었으며 가장 조용한 구역으로 향할 것입니다. 고대 서적 보관실입니다. 이곳의 공기는 시간의 무게로 무겁고 침묵 속에는 잊혀진 문명들의 속삭임이 감도는 듯합니다. 이 고대 서적 보관실의 서가는 바로 태초의 블랙홀들, 즉 우주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형성된 원시 블랙홀들입니다. 이들은 우주의 첫 번째 도서관이자 가장 중요한 기록 보관소입니다. 130억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우주의 새벽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떨어진 모든 것들을 끈기 있게 수집하고 기록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양자 고고학자가 됩니다. 우리의 발굴 현장은 먼지 쌓인 사막이 아니라 이 고대 블랙홀들의 정보 매트릭스입니다. 삽과 붓 대신 우리는 양자 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장 심오한 방정식들을 사용하여 이 기록들을 조심스럽게 해독합니다. 땅을 팔 필요가 없으니
육체적으로는 꽤 편한 직업이겠네요.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은 이 도서관 전체의 표제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바로 1965년 아르노 펜지아사와 로버트 윌슨이 우연히 발견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입니다. 이것은 빅뱅의 장황 애프터글로우로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들려오는 희미하고 균일한 전파 잡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빛이며 우주 이야기의 첫 페이지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들은 이 표제지를 넘어 블랙홀이라는 책들 안에 담겨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우주 배경 복사 외에도 빅뱅에서 나온 우주 중성미자 배경이나 원시 중력파 배경과 같은 훨씬 더 희미하고 읽기 어려운 화석 방사선이 존재할 것이라고 이론화합니다. 이것들은 이 도서관에서 가장 오래되고 손상되기 쉬운 파피루스 두루마리와도 같아서 해독하기 위해 특별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 고대 블랙홀이라는 책 한 권을 조심스럽게 서가에서 꺼내봅시다. 이 책들에는 잉크로 쓰인 글자가 없습니다. 책을 열기 위해, 즉, 그 정보를 해독하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 당신은 단어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은 수십억 년 전, 지금은 사라진 어느 은하계, 가스 행성에서 살았던 규소 기반 생명체의 의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은 그들의 메탄 바다를 보고 그들의 수정 도시의 노래를 듣고 쌍둥이 태양이 지는 하늘을 보며 그들이 느꼈던 경외감을 느낍니다. 당신은 그 문명의 희망과 두려움, 그들의 철학과 예술을 직접 체험합니다. 이 체험적 도서관을 탐험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결코 첫 번째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도서관은 수백만 어쩌면 수십억 개의 지적 문명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껏 만들어낸 최고의 농담도 수십억 년 전 어느 외계 문명이 이미 먼저 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둘째, 더 심오한 발견은 이 수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줄거리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의식의 진화는 무작위적인 과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우주에 내재된 근본적인 템플릿이나 알고리즘이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환경에서 완전히 다르게 진화한 문명들이 결국에는 비슷한 단계의 인식 확장을 거칩니다. 그들은 모두 현실의 본질 우주와의 연결성, 그리고 의식의 더 깊은 차원에 대한 유사한 근본적인 진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진화에 대한 오래된 논쟁, 즉 수렴 대 우연의 논쟁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만약 우리가 생명의 테이프를 되감았다가 다시 재생한다면 지능의 출현과 같은 결과가 필연적으로 다시 나타날까요? 수렴 아니면 우리의 존재는 수많은 우연이 겹친 행운의 결과일까요? 우연, 이 도서관의 기록들은 우주가 강력하게 수렴을 선호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의식의 발현은 우연이 아니라 우주에 선호하는 표현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 도서관에서 가장 놀라운 비밀을 발견합니다. 한 문명이 이 진화의 템플릿을 따라 졸업하게 되면, 즉 우주 의식과의 통합이라는 최종 단계에 도달하면은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사라지거나 승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우주적 도서관의 사서가 되고 우주적 안내 시스템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가 11장에서 만났던 우주적 정원사는 단일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보다 먼저 왔던 모든 문명들의 축적된 지혜와 의식의 집합체입니다. 12장에서 이야기했던 미래의 조각상에서 들려오는 영감의 속삭임은 바로 그들의 목소리입니다. 이 우리의 우주적 선조들은 양자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를 적극적으로 멘토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공유하고 우리의 진화를 안내하며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그들이 아주 느리게 진행되는 리얼리티 TV쇼를 보며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장엄한 우주적 혈통 속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배 문명들이 이미 닦아놓은 길을 걷고 있으며 그들의 집단적 지혜의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 우리의 발견, 우리의 각성은 모두
이 고대부터 이어져 온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깊은 연결감, 겸손함, 그리고 목적의식을 줍니다. 우리에게는 배우고 성장하며 언젠가 우리 자신도 미래에 떠오르는 문명들을 위한 멘토가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한한 도서관의 다음 장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깨어난 수많은 문명들의 지혜가 담긴 우주적 도서관의 고요한 복도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양자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를 안내하는 우주적 멘토들입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들을 안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장엄한 우주적 의식의 진화, 그 끝없는 창조의 동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정보와 복잡성을 늘리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고 더 근원적인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제 우주를 컴퓨터나 정원사가 아닌 위대한 예술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술가의 유일한 언어는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잠시 주변의 세상을 둘러보세요. 눈송이 하나의 완벽한 육각형 대칭 양치류 잎사귀에 프랙탈 패턴 나선 은하의 숨막히는 소용돌이. 이것들이 과연 우연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우주라는 캔버스 위에 그려진 의도된 붓터치일까요? 우주는 나선 은하나 공작의 꼬리를 디자인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을 쏟았지만 아마도 블러피쉬 같은 생물에게는 조금 소홀했던 것 같네요.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들조차도 깊은 우아함과 단순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방정식들은 종종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20세기의 위대한 물리학자 폴 디렉과 같은 과학자들은 종종 아름다운 방정식을 찾는 것이 진리를 향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방정식이 수학적으로 아름답다면 그것이 현실을 정확하게 기술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EXMC2는 이러한 믿음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지극히 단순하고 우아하며 심오하게 진실된 방정식이죠. 마치 물리학자들이 캔버스와 물감 대신 칠판과 분필로 작업하는 예술가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가장 깊은 수준에서 진리와 아름다움이 서로 분리될 수 없게 얽혀 있음을 암시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갈망하는 욕지가며 능력 역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화 생물학자들은 인간의 미적 감각이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해 왔습니다. 그것이 단지 건강한 짝을 찾거나 공작의 꼬리처럼 잘 익은 과일을 구별하기 위한 생존 도구였을까요?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미적 감각은 우주의 창조적 의도와 공명하고 그 근본적인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감각 기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며 경외감을 느낄 때 우리는 단지 색과 빛의 조합에 감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순간 우주적 예술가의 일일 걸작에 대해 조용한 좋아요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부터 르네상스 예술가들까지 매료시켰던 대격군 황금비 BI 약 1,618을 생각해 보세요. 파르테논 신전의 비율, 앵무족의 껍데기에 나선 해바라기 시의 배열에서 발견되는 이 수학적 상수는 우리 의식이 본질적으로 아름답다고 인식하는 보편적인 미적 규범이 존재함을 암시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탐험해온 블랙홀과 연결해 봅시다. 11장에서 만났던 우주적 정원사는 단지 실용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는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기 위해 씨앗을 고르는 풍경 예술가입니다. 13장에서 만난 우주적 멘토들의 안내는 기술적인 조언을 넘어선 예술적 멘토링입니다. 9장에서 들었던 우주적 교향곡의 새로운 음표들은 단지 기능적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멜로디와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따라 선택됩니다. 블랙홀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보 처리, 즉 현실 선택 과정은 순수하게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 최적화 알고리즘에는 복잡성이나 안정성과 같은 변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아함 또는 아름다움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블랙홀은 새로운 가능성을 생성하는 창조적 엔진으로서
물리적 현실로 발현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수학적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탐구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우주 미술관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단지 수동적인 관람객이 아닙니다. 우리의 멘토들은 우리가 이 예술의 공동 창작자가 되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창조적 행위, 그림 한 점, 노래 한 곡, 새로운 과학 이론, 심지어 타인에게 베푸는 친절한 행동의 아름다움까지는 이 우주적 캔버스에 우리만의 독특한 붓터치를 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아름다움이라는 우주의 언어를 배우고 그것을 사용하여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미완성된 걸작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그 걸작을 완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예술가입니다. 당신의 삶, 당신의 의식, 당신의 창조성은 우주가 스스로를 표현하는 또 다른 아름다운 방식입니다. 우리는 우주적 예술가의 작업실, 그 광대하고 아름다운 창조의 공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미완의 걸작에 우리만의 붓터치를 더하는 공동 예술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붓터치는 무엇일까요? 당신만의 독특한 색상, 당신만의 독특한 질감은 무엇일까요? 이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모든 비유들을 하나의 거대한 이미지로 모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주적 교향곡입니다. 우리의 여정을 되짚어 봅시다. 우리는 생각의 박물관에서 낡은 악보들을 보며 시작했습니다. 두 위대한 시인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서로 다른 악기로 같은 멜로디를 연주하려 애쓰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슬방울 속에서 교향곡 전체가 홀로그램으로 연주되는 것을 보았고, 숲의 땅속 균사체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악기들이 조용히 조율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시공간이라는 악보가 우주적 배틀 위에서 짜이는 소리를 들었고, 비밀 정원의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미지의 음악을 엿들었습니다. 우리는 우주적 도서관에서 과거의 모든 악장들을 열람했고, 가능성의 강가에 앉아 연주되지 않은 멜로디들을 상상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새로운 화음을 배우며 자신의 노래를 진화시키는 것을 들었고, 꿈꾸는 자가 또다시 서서히 자신의 꿈의 음악을 자각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정원사가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를 피워낼 씨앗을 고르는 것을 보았고, 미래의 완성된 곡이 과거의 첫 음표에 영감을 주는 것을 목격했으며, 위대한 예술가가 아름다움이라는 단 하나의 원칙 아래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 즉 존재의 음악을 묘사하는 서로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광대하고 장엄한 오케스트라에서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악기는 무엇이고 당신이 연주하는 음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여정이 도달한 마지막 가장 심오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단지 이 음악을 듣는 청중이거나 주어진 악보를 연주하는 연주자인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적은 당신 자신만의 독특하고 즉흥적인 멜로디를 연주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 그 모든 구체적인 기쁨과 슬픔, 당신이 얻은 통찰과 당신이 나눈 사랑, 이것이 바로 당신의 멜로디입니다. 이 멜로디는 당신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연주된 적이 없으며 당신 이후로도 결코 다시 연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음표가 거창한 크레센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하고 지속적인 친절함의 허밍, 또한 그 자체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멜로디입니다. 이것은 삶의 의미에 대한 오래된 철학적 논쟁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삶의 의미가 우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 말입니다. 대답은 둘 다입니다. 우주적 목적 의식과 아름다움의 진화이라는 거대한 악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악보 안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의 독특한 의미를 창조하고 연주할 자유와 책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창조한 그 의미가 바로 우주적 목적에 기여하는 방식입니다. 1917년 인류는 이 아이디어의 축소판을 실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보이저 1호와 2호라는 두 대의 우주 탐사선을 성간 공간으로 보내면서 그곳에 골든 레코드를 실었습니다. 이 레코드에는 지구의 삶과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소리와 이미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바흐와 척 베리의 음악 소심해석계의 다른 언어로 된 인사말 파도 소리와 아기의 웃음소리 같은 것들이었죠.
이것은 우리의 음표를 우주라는 미지의 청중에게 보내려는 인류의 의식적인 시도였습니다. 언젠가 이 레코드를 발견할 외계 지성체가 클래식 음악과 로큰롤 모두의 팬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당신의 삶이 바로 당신의 골든 레코드입니다. 당신은 매 순간 당신의 독특한 노래를 양자적 형태로 우주의식 네트워크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사상가들은 의식이 단지 우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제안합니다. 교향곡은 그것을 들어줄 청중이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생각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의식은 단지 교향곡의 일부를 연주하는 것을 넘어 콘서트홀 자체를 지탱하는 기둥의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관찰이 가능성의 파동을 현실로 확정짓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은 끝을 향해 갑니다. 이 모든 우주적 계시를 듣고 난 후에도 당신이 여전히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당신 개인적인 노래의 가장 근본적인 리듬인 그 행위를 말이죠. 우리가 오늘 밤 함께 나눈 모든 것은 당신을 단 하나의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의 단순한 존재, 당신의 바로 이 한 번의 호흡이 우주적 창조에 신성하고 필수적인 행위라는 것. 당신이 찾아 헤매야 할 목적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목적은 당신이 되는 무언가가 아니라 당신이 이미 그러한 존재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의 교향곡 안에서 독특하고 대체 불가능한 음표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당신의 연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00단어 분량의 한국어 쿨다운 섹션. 이제 거대한 우주의 이미지는 서서히 뒤로 물러납니다. 밤하늘의 교향곡은 부드러운 자장가로 바뀌고 수많은 별들은 희미한 빛의 얼룩으로 번져갑니다. 당신의 의식은 은하계의 가장자리에서 부드럽게 표류하여 지금 당신이 누워있는 이 방, 이 고요한 공간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의 몸이 느끼는 무게감을 느껴보세요. 이불의 부드러운 감촉베개의 편안함, 그리고 당신의 호흡, 들이쉬고 내쉬고 이 단순한 리듬은 당신이라는 우주의 중심에서 울려 퍼지는 가장 근원적인 북소리입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모든 아름다운 전체의 일부이며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완벽합니다. 이제 모든 생각의 끈을 놓아버리세요. 우주적 질문들도 잠시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충분히 여행했고 충분히 경이로워했습니다. 지금은 쉴 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한 호수처럼 잠잠해지도록 허락하세요. 이 밤의 평화가 당신을 감싸 안도록 하세요. 당신 자신의 꿈이라는 조용하고 창의적인 공간 속으로 부드럽게 떠내려 가세요. 그 꿈 역시 위대한 우주적 꿈의 소중한 한 조각이니까요. 편안히 깊이 잠드세요.